캄보디아의 중국 갱단들 및 부패한 캄보디아 정부가 기어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 중국인 조직들은 같은 중국인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주변 동남아 국가들의 국민들까지 납치해서 인권 및 노동 착취를 하는 끔찍한 짓을 자행하고 있고, 이젠 한국인들까지 건들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캄보디아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수사 공조 요청을 완전히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건 한국 피해자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생긴 일이라며 조롱까지 일삼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에 대한 한국의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응은 캄보디아를 완전히 경악해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검은 돈을 먹고 침묵을 지키는 캄보디아의 조용히 영상 하나를 송출했고, 이 영상은 캄보디아 전 지역의 경악을 불러일으키며 결과적으로 한국은 캄보디아를 손안대고 완전히 제압해버렸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한국이 캄보디아를 완전히 압도해버린 영상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혁진, 서울국가위기대응국 부국장입니다. 첫 번째 클립이 제 보안 태블릿에 닿았을 때는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어요. 태블릿 속의 남성의 얼굴은 부어오르고 보라색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또 다른 한 한국 청년이 의자에 묶여 있었고, 한 여성이 부모님께 제가 살아있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흐느끼고 있더군요. 화면이 어두워지기 전에 누군가 크메르어와 중국어로 웃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동안 방은 형광등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했습니다. 그러자 경보 시스템이 폭발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은 새벽이 되기 전 세계 소셜 미디어를 통해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몇 시간 만에 캄보디아 관리들은 이를 오해라고 일축하더군요. 실크 넥타이를 메고 연습된 미소를 띤 캄보디아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외세의 적들, 이 캄보디아의 이미지를 해치기 위해 이야기를 조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즉시 그의 말을 인용했죠. 방콕의 서방 특파원들은 한국이 우려를 표명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측하며 방송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얼마나 변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해가 뜨자 피해자 가족들이 외교부 정문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머니들은 액자에 담긴 사진을 들고 있었고, 아버지들은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어요. 한 여성은 유출된 영상에서 딸의 빨간 스웨터를 알아본 후 기절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카지노 보안 업무를 위해 프놈펜에 간 박재순이라는 남성을 만났습니다. 사기꾼들을 돕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제 아들은 어머니의 병원비를 지불하고 싶어 했을 뿐이었어요. 저는 공사 현장에서 다쳐서 다리를 못 쓰게 된 후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기에 아들이 나선 거였죠.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의 병원비를 빠르게 벌 수 있는 방법은 해외로 가는 것밖에는 없다고 했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저는 외면해야 했습니다. 경비원들은 군중을 진정시키려고도 노력했지만 경찰 테이프로 슬픔을 억제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방콕의 연락 담당자는 드래곤 게이트 네트워크 확인됨이라는 기밀 메모를 보냈습니다. 납치범들은 무작위 깡패가 아니라 중국의 지원을 받는 사이버 범죄 제국의 군인들이었어요. 수년 동안 그들은 캄보디아의 해안 카지노를 수직 감옥으로 개조했습니다. 고문실은 아래, 슬롯 에어해는 위에 위치해 있었죠. 넌 조명은 철제문을 숨겼고 발전기의 윙윙거리는 소리는 인간의 비명을 잠기게 했습니다. 매주 한국, 태국, 베트남, 심지어 중국에서도 가짜 기술직 게시물에 유혹되어 새로운 피해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여권을 빼앗기고 살아있는 서버라고 불리는 중국인 갱단을 위해 온라인 사기를 벌여야 했어요. 저는 시아누크빌 근처의 복합 건물이 울타리로 둘러싸인 모습을 보여주는 위성 이미지를 훑어보았습니다. 각 지붕에는 암호화된 데이터 라인에 사용되는 안테나 패턴이 동일했어요. 그리고 이내 한 카지노 아래에서 서버와 케이지로 채워진 창고와 연결된 터널을 발견했죠. 노예제로 경제를 구축했습니다. 라고 제 분석가가 속삭이더군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비정부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의 중국 갱단의 납치 및 인권 착취 행위로 20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어요. 일부는 탈진으로 사망했고 다른 일부는 다른 캠프에 팔렸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기부를 받아 눈을 감았죠. 그야말로 국가 자체가 중국 갱단에 의해 완전히 부패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당장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그러자 대변인은 웃으며 말하더군요. 한국 국민이 속을 만큼 어리석다면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아마도 한국인은 더 잘 교육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경멸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같은 날 저녁, 그는 카지노 개장식장에서 중국 투자자들과 악수를 하며 텔레비전에 출연했어요. 샴페인이 잔에 반짝이며 우정과 발전을 약속하더군요. 아무래도 그 또한 중국의 더러운 뒷돈을 받아먹은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수년 동안 전 세계는 중국 돈이 자유롭게 흘러갔기 때문에 이러한 부패를 견뎌냈어요. 국제기관들은 신중한 경고를 보냈지만 아무도 감히 프놈펜에 맞서지 못했습니다. 캄보디아가 문제가 아니라 배후에 있는 중국이 문제였죠. 태국 국민이 인신매매된 후 태국이 정부 차원에서 항의하자 캄보디아 총리는 이들을 질투적인 이웃이라고 불렀습니다. 태국 경찰이 국경 마을을 급습해 연쇄 인권 착취 노동자를 발견했을 때도 그들의 신고는 사라졌어요. 모두가 베이징의 분노를 두려워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피해자가 되자 드디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방콕의 뉴스 앵커들은 캄보디아의 오만함을 영웅이 등장하기 전에 웃는 영화 악당에 비유하기 시작했어요. 한 누리꾼은 K드라마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용기는 진짜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침묵할 것인가?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에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이자 선진국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실 내부에서 새로운 영상을 분석했어요. 피해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적 없는 범죄를 자백해야 했습니다. 중국인 경비원들은 그들을 발로 차버리더군요. 한 중국 감독관은 한국을 실패한 나라라고 부르는 대본을 읽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잔인함뿐만 아니라 굴욕,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의도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보는 내내 속이 뒤틀렸어요. 피해자 부모들은 매일 밤 부처 밖에 모여 촛불을 들고 집으로 데려와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밀랍과 비 냄새가 났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인들은 순수한 도덕적 분노로 당열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시민들이 정부에 협상을 중단하고 행동을 시작하라, 따라고 요구했어요. 청원은 몇 시간 만에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았죠. 오후 10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정보당국은 캄보디아 고위 관리들과 전 지도자 훈센의 친척들이 중국 갱단에서 직접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중국 투자자들은 마카오에 등록된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세탁했고 그 증거는 반박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마침내 차분한 목소리로 대응 프로토콜 구호를 활성화하라 라고 말할 때까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방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이 세 단어는 사이버 부대, 정보위성, 외교 공격팀 등 한국 글로벌 구조, 인프라의 완전한 참여를 의미했습니다. 미사일도 없고 군인도 없었지만 정밀한 공격이 쏟아질 예정이었어요. 몇 분 만에 서울의 디지털 중추에 명령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스파이 위성이 캄보디아 해안 상공에서 재편성되었어요. AI 시스템이 중국 횡단의 서버를 매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방부는 인도주의적 코드에 따라 수송기를 준비했죠. 그들은 우리가 다시 고개를 숙일 거라고 생각하는군. 저는 속삭였습니다.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한국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차가운 공기 속으로 걸어나가 성남 공군기지에서 남쪽으로 이륙하는 비행기의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 세계는 여전히 우리를 의심했고 캄보디아는 여전히 웃었으며 중국은 여전히 자국의 돈으로 침묵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강 위의 바람은 낮고 상승하는 굉음이라는 다른 소리를 동반했어요. 더 이상 무릎을 꿇을 의지가 없는 국가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지휘본부로 향하면서 아시아가 이제껏 본 적 없는 것, 즉 한국 정의의 조용한 시작을 목격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특별대응팀이 해에 뜨기 전에 서울을 떠났을 때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는 명령을 듣는 순간 은퇴해서 돌아온 외교관, 사이버 전문가, 참전용사 등이 탑승했어요. 맨 앞자리에는 김진아 차관이 차분하고 집중한 채 지평선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것이 외교가 아니라 의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아닌 한국의 가족들을 구하러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가장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의 파견에 한국보다 동남아 국가들이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였거든요. 태국 지역 뉴스 채널이 우리 항공편을 중계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중단했습니다. 태국 앵커들은 전쟁에 대비하는 것 같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태국 아마린 TV의 한 기자는 한국은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움직인다. 말뿐인 태국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라고 말했어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소셜미디어에 넘쳐났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는 헤드라인이 허가를 기다리지 않고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라고 극찬하더군요. 한편 캄보디아는 침착한 척하면서도 사석에서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훈련이라고 주장하며 시아누크빌 인근에 조용히 배치되었어요. 저희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했죠. 캄보디아의 언론은 우리의 작전을 연극적 스턴트라며 서울을 조롱하기까지 하더군요. 생방송 TV에서 캄보디아 앵커는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영화에 출연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오만함은 엄청났습니다. 중국 논평가들도 우리를 인도주의적 인물을 군사화했다 라고 비난하며 동참했어요. 하지만 중국의 침묵은 그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발버둥이었습니다. 중국의 네트워크는 한국의 용기를 칭찬하는 수천 개의 댓글을 삭제했거든요. 비행 도중 태국 언론은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한 앵커는 캄보디아가 저항하면 한국은 며칠 안에 캄보디아를 파괴할 수 있다. 그들의 세계 군사력 순위 5번째에 달하는 군사 강국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정장을 입은 군인처럼 행진합니다. 한 태국 시청자는 그들은 외교관이 아닙니다. 여권을 가진 어벤져스입니다 라고 썼더군요. 동남아시아 전역의 박수는 매시간 더 커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신문에서도 한국의 용기는 다른 사람들의 안일함을 굴욕적으로 만든다 라고 썼습니다. 한편 프놈펜의 내부는 떨렸어요. 유출된 보도에 따르면 장관들은 한국을 신식민지 침략으로 비난할지 여부를 놓고 토론하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총리는 중국 대사 옆 텔레비전에 출연해 캄보디아는 결코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공연은 한심했어요. 모두가 그의 미소 뒤에 숨어있는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자세를 취할수록 작아 보였죠. 캄보디아 언론은 또 다른 조롱 섞인 성명을 발표하더군요. 한국은 작은 문제를 극화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는 무게가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던지는 모든 모욕은 한국에 대한 동정심을 더욱 불러일으켰을 뿐이었죠. 태국에서는 사람들이 두 나라를 공개적으로 비교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말로만 짓거릴 뿐입니다.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행동합니다. 말로만 하는 자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캄보디아의 본격적인 행동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프놈펜 외교부에 들어선 아침 공기는 습기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황금 초상화, 희미한 향냄새가 그 아래 썩은 부분을 감추려고 했죠. 긴 복도 끝에서 찬다라 외무장관은 칠할 수 있을 정도로 광택이 나는 미소를 지으며 기다렸습니다. 그의 조수들은 얕게 고개를 숙여 우리를 따라오는 카메라를 향해 신경질적으로 눈을 깜빡였죠. 어서 오세요, 김 부국장님. 그는 부드럽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비행이 즐거우셨으리라 믿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짓 예의로 떨어졌어요. 저는 그의 손가락 떨림을 알아차리며 악수를 했습니다. 그는 진행자인 척하며 좌석을 향해 손짓을 했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왜 그곳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앉자마자 위성사진, 재정 경로, 납치에 연루된 관리들의 이름 등 증거가 담긴 파일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제가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당신 정부의 보호를 받는 범죄 조직에 의해 억류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일그러지더군요. 그는 한국이 이렇게 완벽한 증거를 모아왔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 같았어요. 사실 프놈펜에서 대치가 시작되기 전 한국은 이미 다른 어떤 나라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는 추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증명한 상태였거든요. 한국은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 어떤 나라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는 기술 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응 프로토콜 9을 발동하는 순간 서울은 하룻밤 사이에 동남아시아 전역의 위성, 인공지능, 클러스터, 현장 요원을 연결하는 조용한 지휘망으로 변모했습니다. 6시간 만에 한국항공우주 관측망은 캄보디아 남부 해안선 상공에 저궤도 위성 2개를 재배치했습니다. 초분광 이미징을 통해 시아누크빌 카지노 아래에서 지하 발전기와 은폐된 방 패턴과 일치하는 비정상적인 열 패턴을 감지했어요. 이른바 유암흥 지구가 인신매매 시설을 숨기고 있다는 최초의 시각적 증거였습니다. 동시에 카이스트 사이버 포렌식 엔지니어들은 중국 드래곤 게이트 갱단에서 사용하는 암호화폐 지갑 체인을 추적했습니다. 이들은 무차별 공격을 시작하는 대신 중국 투자자의 거래 리듬을 모방하여 탐지 시스템을 눈에 띄지 않게 지나치는 알고리즘을 설계했어요. 그 결과 48분 만에 캄보디아 국영은행을 통해 연결된 320개 이상의 지갑을 통해 전체 세탁 구조를 매핑할 수 있었죠. 심지어 17비로 끝나는 지갑 중 하나는 캄보디아 내각장관의 친척 명의로 등록되었습니다. 그 증거는 더 이상 소문이 아니라 수학이었어요. 지상에서는 구호 요원으로 위장한 우리 정보 요원들이 데이터 전송기로 사용되는 의료용 스캐너를 들고 국경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용의자가 있는 구역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장치는 조용히 와이파이 신호와 미세 주파수 노이즈 서명을 수집했어요. 판독값은 알려진 사기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암호화된 라우터의 판독값과 일치했습니다. 데이터가 서울에 도착하자 분석가들은 위성 좌표를 덮어 이 지역의 모든 불법 수용소에 대한 정확한 살아있는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가족들을 살려서 데려오기 위해 국가정보센터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분석가, 모든 코더, 모든 통신 담당자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캄보디아에 갇혀있는 피해자의 목숨이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심지어 저희 엔지니어의 가족들도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30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 한 기술자는 우리는 메달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자식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결국 한국은 3일 만에 좌표, 거래 기록, 얼굴 인식 일치, 캄보디아 관리와 중국 금융인 간의 음성통화 가로채는 등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 정확성은 동맹국들에게도 무서웠죠. 이건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못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캄보디아 총리는 거의 숨 넘어갈 듯 경악을 하면서도 이내 태평한 척 연기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는 다시 미소를 지었지만 이번에는 더욱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부국장님, 이해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중국의 익숙한 대본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증거는 과장된 것입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정말로 불법 활동에 연루되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캄보디아는 진행 중인 수사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의 어조는 신중했고 거의 리허설에 가까웠습니다. 예의 뒤에 숨겨진 오만함은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묶이고 때리고 몸값을 받고 팔렸다는 피해자들이 범죄자라는 말씀이신가요? 찬다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를 마시며 근처에 앉아있는 중국인 보좌관을 힐끗 쳐다보았을 뿐입니다. 그 작은 제스처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요. 카메라는 제가 사진 증거를 보여주자 미소, 무시하는 어깨, 손의 경련 등 매 순간을 촬영했습니다. 1시간 만에 그 영상은 서울의 미디어풀로 전송되었어요. 반응은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한국의 헤드라인은 이미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피해자를 모욕하다. 그들을 범죄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즉각적이었죠. 밤이 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에 대한 4단계 여행 금지, 양국 경제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문화 교류 프로그램 일시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대사관은 필수 직원으로만 운영을 축소했어요. 그리고 그때 프놈펜은 처음으로 서울이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4시간 만에 피해가 시작되었어요. 한국 여행사들은 캄보디아로의 모든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항공사들은 인천, 김해, 제주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중단했습니다. 밤새 4만 3천 편 이상의 예약이 사라졌으며 주말 전까지 약 68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어요.
시엠립과 푸놈펜의 호텔 체인점은 90%의 취소율을 기록했습니다. 한 주요 리조트 소유주는 한국인이 없으면 우리 도시는 죽는다 라며 관광부에 도움을 요청하더군요. 이에 캄보디아 외교부는 관광이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며 애써 위기를 경시하려 했지만 데이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경제는 GDP의 36%를 외국인 방문객에 의존했고 한국인은 가장 큰 지출 그룹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인이 찾지 않자 캄보디아의 야간 호텔 숙박률이 84%에서 11%로 떨어지고 식당이 문을 닫았으며 노점상도 사라졌습니다. 현지 신문들은 진실을 숨기려고 했지만 빈 공항 사진이 그 어떤 기사보다 전부 이야기를 잘 전달했어요. 하지만 이들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중국 투자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 투자자들은 한국의 반응을 보고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했어요. 베이징이 자금을 지원하는 건설 현장은 얼어붙었고 크레인은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인들이 진행하던 수십억 건의 부동산 거래가 갑자기 검토 중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내 중국 컨소시엄은 단일 성명에서 지역 안정을 위해 일시적인 협력 중단을 발표하더군요. 괜히 화난 한국을 건드렸다가 화상을 입고 싶지 않다는 정중한 표현이었습니다. 프놈펜의 부처 내부에서는 패닉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우리를 비웃었던 관리들이 이제는 그들끼리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크메르머어로 한국이 일주일 안에 캄보디아와의 경제동맹을 깨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캄보디아 텔레비전은 자존심을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밝은 스튜디오 조명 아래 땀을 흘리며 앵커들은 관광객 수는 정상입니다. 한국은 과장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의 배경 이미지에는 텅 빈 해변과 폐쇄된 리조트가 보였습니다. 아이러니는 너무 완벽했어요. 그날 오후 늦게 저는 찬다라 장관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그의 말투는 약했죠. 김 부국장님, 그는 말했습니다. 분명히 조용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감한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형제 국가 아닙니까? 극단적이라고요? 제가 반복했습니다. 정의를 극단적이라고 표현하셨네요. 저는 드래곤 게이트 갱단에서 320만 달러를 직접 처남과 연결된 계좌로 추적한 문서인 새로운 증거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색이 사라졌습니다.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고발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주권 국가를 압박할 수 없어요. 그만하시죠? 그러나 그의 말에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한국은 이중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를 확대했거든요. 한국 대기업들은 4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캄보디아 인프라 펀드 참여를 중단했습니다. 은행들은 신용을 강화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의 뒤를 따랐습니다. 캄보디아 통화인 리에라는 이틀 만에 17% 하락하며 10년 만에 최악의 하락을 기록했어요. 슈퍼마켓은 가격을 올렸고 시아누크빌에서는 시위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를 경제적 괴롭힘이라고 불렀지만 동남아시아인들은 다른 결과를 보았습니다. 태국 평론가들은 오만함과 책임감이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라고 대놓고 한국의 편을 들었습니다. 한 인기 토크쇼 진행자는 방송에서 캄보디아는 인권을 유린하고도 자신들을 약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한국의 침묵이 그들의 부패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푸놈펜에서 정부는 마지막 저항 행위를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경고를 위해 한국 대사를 소환했거든요.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누군가는 전기조차도 누가 통제권을 쥐고 있는지 알고 있다 라고 씁쓸하게 농담했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전력은 한국의 기술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에 한국이 기술 지원을 끊는다면 캄보디아는 동굴 속에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캄보디아는 처음으로 한국의 인내심이 약점이 아니라 자제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캄보디아는 적어도 한국을 상대로는 허세를 부려선 안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나라 자체가 망해가는 와중에도 우리는 중국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얼마 안가 침묵으로 바뀌었거든요. 붕괴는 누구의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관광 수익은 가파르게 감소하여 이젠 7억 달러 이상 감소했습니다. 리엘화 가치는 16% 하락했습니다. 처음에 푸놈펜은 중국인 관광객이 그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들의 말이 맞았고 중국인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악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수년 동안 한국인은 캄보디아에서 가장 소중한 손님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절제되고 관대하며 예의 바르게 행동했죠. 한국인들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항상 미소를 지었으며 공정하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팁을 주고 사찰을 존중하며 찾은 것보다 깨끗한 곳을 남겼습니다. 현지 가게 주인들은 한국인은 평화를 가져다 준다 라고 말했고 현지 가이드들은 한국인들이 현금을 깜빡했으면 나중에 돈을 지불해도 좋다며 믿기까지 했죠. 서울은 안정, 시민의식, 자부심, 많은 수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이들은 시끄러운 그룹으로 모여 줄을 뚫고 시장에 침을 뱉고 가격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호텔에 쓰레기를 두고 수건을 훔치고 이미 먹은 식사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식당 주인들은 한국인들이 사업을 가져왔습니다. 중국인들은 두 통을 가져옵니다. 라고 한숨을 내쉬었죠. 한때 예의 바른 한국인 손님들이 찾던 카지노에서는 중국인들의 담배 연기와 싸움이 벌어질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중국인 도박꾼들 사이에서 술에 취한 싸움을 벌이며 밤을 보내야만 했죠. 수치를 통해 어떤 자부심을 숨기려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한국인 방문객은 여행당 평균 1,450달러를 지출하여 현지 가족에게 돈을 퍼뜨렸습니다. 한 중국인 관광객은 주로 중국 소유의 카지노에서 380달러를 지출하는데 그쳤죠. 현지 경제에 대한 기여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덕분에 일주 만에 시엠립 인근 중소기업의 82%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역소득은 63% 감소했고 실업률은 2배로 증가했습니다. 한때 한국인 가족들로 가득했던 거리는 이제 채권 추심원과 사이렌 소리로 울려 퍼질 뿐이었죠. 그럼에도 푸놈펜은 계속 신용을 했습니다. TV 앵커들은 굳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광은 곧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지급 전기 요금으로 스튜디오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중국도 조용해졌어요. 부채 협상이 시작되자 관광객 송출을 중단했습니다. 중국의 도움은 발톱이 숨겨져 있는 대출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가 1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해안항구와 2개의 산업구역에 대한 통제를 요구했어요. 이건 원조가 아니라 합병과 다름없었죠.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사람들은 이를 오만의 대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평론가들은 천사를 쫓아내고 늑대를 초대했다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한 신문은 한국은 정중하게 떠났고 중국은 폭력적으로 도착했다라고 썼더군요. 질서는 혼돈으로, 정직은 부패로, 친절은 착취로 대체되는 등 모든 곳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교육 프로그램, 깨끗한 거리, 안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물결은 도박, 오염, 공포를 가져올 뿐이었죠. 캄보디아 시민들도 온라인에서 후회를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게시물에는 우리는 한국인이 그리워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공정하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그런 한국에 거짓말을 하며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검열관들은 몇 분 만에 이러한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스크린샷은 채팅 앱을 통해 퍼졌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황금기였다 라는 문구는 사라지기 전 잠시 유행했어요. 한때 한국 제품으로 가득했던 시장은 이제 아무것도 판매하기 어려웠습니다. 중국 공급 업체들은 품질 좋은 제품을 값싼 가짜로 대체했어요. 치약, 배터리, 심지어 의약품까지 모두 가짜였습니다. 현지인들은 관광객을 잃고 독을 얻었습니다. 라고 씁쓸하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프놈펜은 그 고통을 무시하려 했지만 항의가 거세졌습니다. 택시기사들은 빈 연료통을 들고 한국인도 생명도 없습니다. 라고 외치며 행진했어요. 상점 주인들은 서울에서 온 사람이 보고 돌아오기를 바라며 창문에 태극기를 걸기까지 했죠. 한편 중국은 캄보디아를 순종적인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외교관들은 장관들에게 훈육이 좋지 않다라고 꾸짖었고 중국 사업가들은 동네 전체를 반값에 사들였어요.
앙코르와트 인근의 사원에도 중국어 표지판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캄보디아가 아니라 중국의 졸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정부는 번영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번영은 결코 오지 않았죠. 모니터링 보고서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데이터는 파괴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GDP는 22% 감소했고 외환 보유고는 붕괴했으며 인플레이션은 15%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축하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존중이 오만으로 대체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중국 국영은행들은 기술 감사를 이유로 캄보디아 고객에 대한 현금 인출을 갑자기 중단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6억 달러가 유통에서 사라졌습니다.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었죠.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들은 결국 도망쳤습니다. 한때 한국산 카페와 음악으로 빛났던 프놈펜은 텅 빈 넌과 무급 경비원의 도시로 변한 셈이었어요. 한국을 내치고 중국과 붙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죠. 태국 뉴스에서는 이를 침묵 속에서 쓴 교훈이라고 불렀습니다. 베트남 국영신문은 한국의 친절이 캄보디아를 만들었고 중국의 탐욕이 캄보디아를 묻었다 라고 썼습니다. 서구 언론도 동참했어요. 한 헤드라인에는 친구를 잃은 나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그 차이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한국은 근대성, 교육, 조용한 힘을 상징했습니다. 중국은 모방, 부채, 쇠퇴를 상징할 뿐이었죠. 결국 프놈펜은 마침내 자신들이 무시했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잃는 것은 관광객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균형과 존엄성, 희망을 잃었습니다. 구조를 약속한 중국인들은 이제 대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를 비웃던 장관들은 이제 동정 대신 중국의 자비를 구걸하고 스프레드시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캄보디아가 한국의 헛기침에도 완전히 흔들리는 것을 보며 저희는 본격적인 작전에 돌입하기 시작했죠. 그건 바로 캄보디아 땅에서 한국 군인들로 군사작전을 시작할 명분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태국의 국경전쟁은 모든 것을 바꿨죠. 캄보디아는 이미 분쟁 중이었기 때문에 한국은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태국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얇은 선이 행동을 합법화했어요. 한국이 태국군과 협력하면서 민간인을 구출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다면 아무도 침공이라고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이미 태국과 전쟁 중이니까요. 유엔은 침묵을 지켰지만 외국인을 고문하다 적발된 정부를 감히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국 방송사들이 이를 가장 먼저 예측했어요. 한 앵커는 한국이 움직이면 캄보디아는 며칠 안에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앵커는 그들은 외교관이 아니라 정장을 입은 군인입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이 문구는 입소문을 탔습니다. 태국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들은 이전에 한국 기술이 그들을 구해준 방법을 기억했습니다. 지난 국경 충돌 당시 태국은 몇 분 만에 적 기지를 파괴하는 한국산 KGB 정밀 폭탄을 사용했습니다. 무기는 작고 깨끗하며 막을 수 없었죠. 캄보디아 장군들은 여전히 공포에 질려 한 폭탄이 전 지도자의 호송대를 거의 전멸시킬 뻔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태국의 아마린 TV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진행자는 여기서 진정한 힘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5천억 바트가 넘는 비트코인을 가진 중국 갱단의 자금이 동결되었습니다. 한국이 동결시켰죠. 그런데 돈이 없는 캄보디아가 도대체 어떻게 대항할 건가요? 의회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장관들은 테이블을 두드리며 답변을 요구했어요. 방송에는 한국 특수부대가 지나 김진아 차관팀 옆 프놈펜에 상륙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국의 한 해설자는 이 사람들은 말을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무언가를 끝내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캄보디아 정부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당국자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 갱단에게 구금된 한국인들을 구하기 위해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또한 한국이 태국과 협력하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사기꾼들을 혼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죠. 외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한국은 그런 캄보디아의 헛소리를 무시했어요. 공식적으로 우리의 존재는 외교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아이언 로터스 작전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사령부의 드론과 위성이 시아누크빌 해안을 스캔하며 인신매매 네트워크와 연결된 화합물을 표시했어요. 태국 국경군은 조용히 안전한 통로를 열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한때 이 지역을 공포에 떨었던 KGB 부대를 조밀하고 조용하며 수술적으로 정확하게 테스트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보내지 않습니다. 라고 한국 국방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정밀함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전선은 불처럼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태국 소셜미디어에서 사용자들은 한국이 움직이면 세상은 조용해집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캄보디아와 중국의 악행이 얼마나 악랄했던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침략이 아니라 정의가 오래전에 내린 일이었습니다. 태국 총리는 한국의 지배가 아닌 규율을 칭찬하며 물류 지원을 공개적으로 제공했어요. 베트남 신문들조차 이를 현대 아시아에서 가장 깨끗한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캄보디아 내부에서는 공황이 커졌죠. 캄보디아 총리는 부패를 부인했지만 금융 기록에 따르면 친척들이 수백만 명을 해외로 이주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중국 갱단 자금을 취급하던 은행들이 그의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중국 고문들은 그에게 침착하라고 말했지만 중국은 이미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세탁 흔적이 드러난 한국의 사이버 공격으로 자체 네트워크가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한 태국 기자는 캄보디아는 중국을 불렀지만 중국의 돈이 먼저 사라졌다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태국의 아마린 TV는 속보로 넘어갔습니다. 앵커는 한국은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떨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생방송에서 해설자들은 혼자 행동하는 국가의 용기에 경례를 보냈어요. 한 해설자는 한국은 남들이 이야기만 하는 일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중진국과 선진국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놈펜에서는 군인들이 검문소에서 사라졌습니다. 관공서는 문을 닫았어요. 사람들이 먼지와 침묵만 남긴 한국의 KGB 폭탄 영상을 기억하면서 공포가 확산되었습니다. 중국 사업가들은 현지인인 척하며 하룻밤 사이에 상점 간판을 덮었어요. 정전 사태가 수도를 휩쓸며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국경 너머로 한국 항공기 엔진이 쾅쾅 소리를 냈죠. 빨간색 표시로 흰색으로 칠해진 수송기가 태국 활주로의 극비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의 엘리트 특수부대는 빨간색 원으로 인쇄된 지도를 검토했습니다. 각 원은 확인된 표적이며 각 원은 캄보디아 양심의 상처를 목표로 삼았어요. 작전에는 민간인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에 주는 마지막 베풀미였죠. 이제 작전 시작 명령 단 하나만 남은 셈이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 땅에서 합법적으로 자국 국민을 구할 명분이 있었고 캄보디아의 의사는 이제 더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영상이 방영되자 전 세계는 못 본 척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한때 서울을 의심했던 글로벌 네트워크는 하룻밤 사이에 분위기를 반전시켰어요. CNN은 이를 10년 중 가장 충격적인 인도주의적 폭로라고 평했습니다. BBC는 이를 수술적 정확성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부 거짓 증거입니다. 한국인들이 고문당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있나요? 그것이 공개될 때까지는 절대로 이번 작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세계 여론에 호소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이건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 촬영장도 아니고 한국 기자들이 촬영한 실제 영상입니다. 다른 국가의 기자들이 이걸 시도했다면 캄보디아는 가짜라고 불렀겠죠. 하지만 이건 한국 기자가 촬영한 영상이고 한국은 절대로 조작 따위는 하지 않는 민주국가라는 것을 잘 아실 테죠. 전 세계가 한국이 내민 증거만큼은 철석같이 믿거든요. 영상에는 겁에 질린 포로들, 쇠사슬의 금속 소리, 크메르어와 중국어로 명령을 외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한국인들이 졸았다는 이유로 구타당하는 장면은 모든 외교적 부인을 끝내기에 충분했죠. 잠시 후 카메라가 돌아가고
캄보디아 사역의 상징이 경비원의 제복에 번쩍였습니다. 이제 이를 부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범죄였고 정부의 지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한국만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였죠. 이건 국민을 지키겠다는 목숨을 건 용기에 의해 수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 미얀마에서 납치된 적이 있는 한 한국인 구조 자원봉사자는 미끼 물류 노동자로 캄보디아에 다시 잠입했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콘택트 렌즈보다 작은 숨겨진 렌즈를 착용하고 부산에 있는 우리 사령부로 영상을 직접 전송했어요. 남을 돕기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미친 사람은 전 세계에서 한국인밖에 없었죠. 지저분하게도 캄보디아 정부는 이러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오해라며 피해 통제를 시도했습니다. 캄보디아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납치범들이 사이버 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하지만 한국 언론인들은 이미 편집되지 않은 버전을 공개 서버에 업로드한 상태였습니다. 타임스탬프, GPS 좌표, 얼굴 일치는 부인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영상의 각 프레임은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인증을 받아 국제 프로토콜에 따라 검증되었어요. 이 증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후 한국은 폭탄이 아닌 데이터로 두 번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한국 사이버 포렌식국은 중국 기업인 및 캄보디아 관계자와 연계된 계정을 통해 32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추적하는 거래 로그를 공개했어요. 보고서에는 IP 추적, 블록체인 서명, 암호화된 타임스탬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이러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엔은 48시간 이내에 데이터셋의 진위를 확인했어요. 한 조사관은 이 자료는 한국에서만 나올 수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 어느 나라도 이 정도 수준의 디지털 무결성을 보유한 나라는 없습니다. 충격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한때 한국을 의심했던 글로벌 언론 매체들이 이제 모든 언어로 영상을 재생했어요. 태국 앵커는 이건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떨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갱단의 악랄함에 캄보디아 깃발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유럽에서는 회의적인 언론조차 서울의 증거가 기밀이라고 인정했어요. 국제인권이사회는 조사를 요구했고 유엔은 조용히 현장 접근을 요청했습니다. 프놈펜은 이제 더는 숨을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김진아 차관은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훈만에는 이미 미소를 짓고 창백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에는 우리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후회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한 중국 고문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는 한국 특수부대의 진입을 허용하고 자국민을 구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어요. 다음 문장 전에 기록 그의 목이 조여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감독 하에 있을 것입니다. 그의 보좌관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인의 감독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궁궐 밖에는 한때 오만했던 캄보디아 관리들이 한국 특사단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조는 자부심에서 간청으로 바뀌었어요. 제발 한 차관은 지나 김 차관에게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처리합시다. 모든 면에서 협력하겠습니다. 그녀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의 한국에 대한 협력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늦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12개의 마이크에 포착된 그녀의 말은 캄보디아의 파사들을 종식시킨 헤드라인이 되었어요. 그날 밤 동남아시아 방송마다 그녀의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 태국 앵커는 희미하게 웃으며 초강대국은 그렇게 말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명은 순식간에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한국이 다른 나라의 주권에 간섭한다. 라고 비난했던 소수의 비평가들은 조용히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한때 회의적이었던 서방의 가장 큰 사설도 헤드라인을 대한민국이 정의를 위한 투쟁을 이끈다로 바꿨죠. 물론 캄보디아 내부에서는 패닉이 복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정부 기자회견은 사과와 함께 열렸어요. 한때 한국을 조롱했던 관리들은 질서 회복에 대해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심지어 현지 경찰서에서도 책상 옆에 작은 태극기를 내걸기 시작했는데 이는 충성심을 알리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였죠. 훈만에는 김진아 차관과 마지막 비공개 통화를 가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찢어질 듯 낮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이 연민을 가지고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는 말했어요. 우리 민족은 당신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민족은 우리가 아니라 배신한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잠시 동안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알겠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죠.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2시 40분에 곧바로 한국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캄보디아 해안은 소음과 기억을 삼키는 안개로 뒤덮여 있었어요. 중국 갱단의 레이더를 흡수하는 드론을 미끼로 우리 항공기는 시아누크빌 영내로 낮게 미끄러졌죠. 위성으로는 볼 수 없었던 한국의 하이브리드도 드론은 미세한 열 변동, 습도 왜곡, 심지어 콘크리트 아래에서 사람이 숨쉬는 패턴까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몇 초 만에 부산의 지휘부는 73명의 포로를 확인했으며 그중 23명은 한국인으로 식별되었어요. 나머지는 태국인, 필리핀인, 베트남인으로 전 세계가 무시했던 사람들이었죠. 아무튼 임무는 한 가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구조가 먼저이고 자부심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한국 사이버팀이 먼저 공격하여 가짜 카지노 라우터를 통해 중국 갱단의 통신 네트워크에 침투했어요. 구초도차에 되지 않아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모든 신호를 침묵의 고리로 다시 라우팅했습니다. 중국인 경비원들의 무정의는 여전히 클릭되었고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만 울려 퍼지는 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짓걸렸습니다. 물론 그들의 동료에게는 절대로 전달되지 않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스템 지연 시간이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한 엔지니어가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청각장애 상태로 변했고 동시에 시각장애가 생긴 셈입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동쪽 접근로에서 저신호 드론 세대가 성냥갑보다 작은 빛의 전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은 볼 곳 없이 강철 게이트의 경첩을 녹였어요. 그렇게나 굳게 잠겨있던 강철문은 폭발도 경보도 없이 조용히 열리게 되었어요. 중국 조직원들은 그들의 문이 이렇게나 쉽게 열릴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채 먼 산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한국 지상팀이 들어왔고 한국 재난부대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무광회색 유니폼을 입은 10명의 작전관이 함께 등장했습니다. 각 헬멧에는 심박수, 산소, 움직임 등 모든 희생자의 실시간 생체 인식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건 한국이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첨단 군용 헬멧이었어요. 그야말로 한국에서는 기술이 제2의 피부인 거였죠. 마침내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영내 안의 공기에서는 화학물질 냄새와 공포가 풍기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처음 발견한 포로는 대전 출신의 한국인 소프트 엔지니어였습니다. 손목은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사라졌더군요. 그는 우리 소매에 있는 깃발 패치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저를 구해주러 왔습니까? 당신들 정말 한국인가요? 저를 부모님 곁으로 보내주실 건가요? 우리 의료진이 마스크 뒤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집에 갑시다. 방 하나씩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벽에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어요. 붕대를 감은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태국 간호사, 발목에 전선을 감은 베트남 어부, 심지어 같은 국적의 중국인들에게 소가 강제로 일하던 중국인 유학생도 우리 의료진이 그에게 묶여있던 수갑을 풀자 침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여권을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피해자들에게 물을 건넬 뿐이었죠. 그것이 바로 싸우기 전에 치유하는 한국의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건물의 보안 시스템이 하나둘씩 깜빡였습니다. 한국인 해커들이 가짜 신호를 주입하여 그리드에 이미 건물에 불이 났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중국 및 캄보디아 경비원들은 우리가 안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고작 15분 만에 전체 구조물은 우리 소유가 되었죠. 전 세계의 그 어떤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속도와 정확성이었습니다. 섹터 클리어, 지휘관은 거의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탈출을 진행하세요. 탈출은 거의 자비의 안무였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소형 로봇인 자율주행 들것은 저고에선 마커의 안내를 받아 복도로 굴러 들어왔어요. 그리고 로봇은 약자, 병자, 의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유엔 휘장을 쓴 채 대기 중인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매 순간이 중요하고 결정적이었어요. 한국의 최첨단 기술력, 그리고 특수부대원들의 노련함과 실전 능력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이런 완벽한 작전은 진행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탈출 과정도 완벽했죠. 경내 밖에서는 투광등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프놈펜의 모니터링 센터에 가짜 CCTV 루프를 공급하는 동안 드론이 도시 전력망을 꽉 채웠거든요. 결국 한국의 기술력 덕분에 세상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역사가 다시 쓰여지고 있는 셈이었죠. 그렇게 새벽 3시 27분에 이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그건 데이터 복구를 시작하는 거였어요. 한국인 사이버 전문가들은 이 중국 갱단을 마카오에 부패한 캄보디아 공무원과 중국 금융인들과 연결하여 금융 기록, 몸값 목록, CCTV 파일 등 6TB의 증거를 추출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현지 신호가 추적하기 전에 암호화된 한국 서버에 미러링 되었어요. 한 분석가는 그들의 제국은 드디어 그림자를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중얼거리더군요. 물론 아직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모두를 살려서 이곳 도시에서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헬리콥터는 전문 장비를 가지고 있는 중국 갱단의 탐지 장비에 발각될 위험이 있었기에 한국 엔지니어들이 개조한 연안 여객선을 이용해 응급실에 투입했습니다. 각 선박에는 이동식 중환자실과 생체인식 키트가 장착된 50명을 태울 수 있었어요. 구조된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스캔, 치료, 문서화되었습니다. 90분 이내에 142명이 안전하게 탑승했어요. 작전 중에 발생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캄보디아 관리가 전화기를 향해 소리치며 도착했어요. 여기서는 작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권 침해입니다. 이에 김진아 차관이 목소리를 낮추며 앞으로 나섰어요. 장관님, 당신의 정부는 이미 동의했습니다. 당신은 총리의 결정을 거스를 셈인가요? 그녀의 어조는 어떤 무기보다도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총리 이야기에 합주기가 되었고 다시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증거 수집 작업에서 카지노 바닥 아래에 밀폐된 지하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은 용접으로 닫혀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은 용접 두께를 측정했습니다. 18mm. 기존 공구로 열기에는 너무 두꺼웠죠. 그러나 한국에 있어 불가능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작업자가 국내 기술 스타트업이 만든 펜 크기의 플라스마 커터를 꺼냈는데 이 플라스마는 43초 만에 두꺼운 강철문을 빛나는 먼지로 분해해버렸죠. 안에는 사슬로 묶여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는 11명의 포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은 15살도 채 되지 않은 소년이었는데 크메르어로 희미한 말을 속삭이더군요. 그의 말을 들은 통역사의 눈이 침울해졌습니다. 그는 천사들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한국팀은 떠오르는 태양 아래에서 그들을 도와 구출했습니다. 전 세계에 자랑하기 위한 카메라도 현수막도 없었어요. 생수와 응급 담요를 지나가는 조용한 손뿐이었습니다. 태국의 한 의료진이 우리 팀에게 고개를 숙이며 당신들은 우리 국민까지도 구했어요. 세상이 이 일을 기억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늦게 외신들은 침묵의 폭풍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시작했어요. 이들은 영내의 열화상 드론 이미지, 타임스탬프가 찍힌 구조 영상, 한국이 모든 생존자를 대하는 존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태국의 아마린 TV는 한국은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화했습니다. 어떤 군대도 이런 지능과 연민을 같은 호흡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보도했더군요. 기지로 돌아갈 때쯤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쳤습니다. 하지만 구조된 한 여성이 떨리는 손으로 고마워요, 대한민국 이라며 경례를 하러 나서면서 저는 이 임무가 복수나 위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국가의 진정한 힘이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증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날 밤 시민들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힘은 자비로울 수 있고 자비는 더 강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는 더 큰 것을 구했죠. 그리고 마지막 수송선이 어두운 캄보디아 바다로 떠나면서 단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희망을 버린 채 구조를 기다리던 한국인들은 이제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세계 최강국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약속했던 도착지로 향했어요. 그곳은 국경 너머의 태국이었습니다. 아직 캄보디아를 신뢰할 수 없었기에 국경 근처에 태국 영해에 긴급 진료실을 설치해 두었거든요. 흰색으로 칠해진 수십 대의 버스가 위장 그물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태스크포스는 이미 구조된 사람들을 의료 우선순위, 언어, 가족 연결로 나누었습니다. 혼란 속에서는 친절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작은 세부사항 하나하나가 중요했어요. 마침내 첫 번째 호송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맨발로 떨면서도 빛을 향해 걸어가는 6개 국적의 희생자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국재난대응연구소에서 훈련을 받은 통역사들은 태국어, 베트남어, 크메르어, 영어로 메가폰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당신은 안전합니다. 불빛을 따라가세요. 도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경로를 따라 이미 휴대용 클리닉이 설치되어 있었고 무균 상태의 하얀 빛으로 빛나는 텐트가 있었습니다. 한때 전쟁 지역에서 수술을 받았던 한국 외과 의사들은 이제 모기장과 열 램프 아래에서 일했습니다. 한 의사는 제가 지금까지 복무한 전장 중 가장 조용하다 라고 속삭였어요. 그는 아이들이 옆에서 자는 동안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정맥 주사선이 빛나며 상처를 꿰맸습니다. 중국 갱단의 폭력은 너무나도 무자비했기에 중상자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한국의 의료진들은 한 명 한 명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치료했어요. 오전 10시까지 다른 작전 지역에서 임무를 마친 헬리콥터가 13명의 중증 환자를 태우고 이륙했습니다. 한국 공군 베테랑인 조종사는 바람과 구름 밀도를 조절하는 드론의 안내를 받으며 중국의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논위를 낮게 비행했습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마침내 제 안에서 무언가 숨을 내쉬는 것을 느꼈죠. 현장에서 생존자들은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아니라 감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한 필리핀 남성이 한국 의료진에게 절을 하며 당신은 당신의 국민들을 위해 왔지만 아무튼 우리 모두를 구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료진은 미소만 지었죠. 인류는 여권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온 비정부기구 자원봉사자들이 곧 도착하여 우리 팀과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부상자 옆에 무릎을 꿇고 물, 음식,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구조된 소년을 안고 있던 한 현지 자원봉사자는 군인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피해자를 이송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전 세계가 정치에 대해 추측하는 동안 우리는 연민의 다리를 건설했어요. 국경 검문소에서 태국 경찰은 우리 차량의 경례를 하며 호송대가 건너는 동안 침묵의 복도를 만들었습니다. 경적도 울리지도 함성도 없이 엄숙한 존경심만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생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 전면 금수 조치를 취했죠. 그 결정에는 한국의 존엄성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 촬영도 착취도 조용한 작업도 없습니다. 나중에 한 태국 기자는 생방송에서 한국의 자제력은 그 어떤 승리 퍼레이드보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라고 말하곤 했어요. 이제 동남아 국가들은 1대1로에 의거한 중국의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닌 하나같이 진심으로 한국을 존경하며 한국 편에 선 것입니다. 그렇게 몇 시간 후 우리의 마지막 헬리콥터가 도착했습니다. 18시간도 채 되지 않아 250명 이상의 희생자가 구조되었는데 아무도 잃지 않았고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태국 언론은 나중에 이를 총성 한 발 없는 탈출이라고 부르더군요. 철수를 준비하던 중 한 남자가 생존자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접힌 종이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종이는 학교 노트에서 찢어진 페이지로 흔들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엄마에게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해줘. 그의 어머니는 한국 덕분에 그 단어들을 읽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 구조 영상이 방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전 세계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헤드라인에는 한국은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만 행동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모든 생존자를 구조하고 부상자까지 전부 치료한 한국은 본격적으로 범죄의 싹을 완전히 뿌리째 뽑기 시작했죠. 한국의 증거팀은 거래 기록, CCTV 아카이브, 암호화된 장부 등 작전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보존했습니다. 48시간 만에 데이터는 아세안 감독회 국제재판소 태스크포스로 이관되었어요. 카지노 벽과 여구의 계좌 뒤에 숨겨져 있던 부패의 사슬이 이제 완전히 구체적으로 매핑되었죠. 일주일 만에 중국을 포함한 3개국 60여 명이 기소되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이 정확성에 찬사를 보냈어요. 한국의 문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숫자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편 아세안은 자카르타에서 특별 정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내 인신매매 방지 협정을 제안했어요. 사실 이건 상당한 의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가 한국 주도의 이니셔티브로 통합된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중국에 의해 모든 것이 조종당하던 동남아 국가들은 이제 한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인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서방의 회의적인 관측통들도 이젠 완전히 한국의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방 분석가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BBC 특파원은 5천만 명의 국가가 어떻게 세계 강대국들이 피한 것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묻더군요. 하지만 불씨는 곧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칭찬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거든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 성명을 통해 이 임무를 합법적인 인도주의적 개입의 모범으로 인정했습니다. 미국은 논평을 거부했지만 미국 싱크탱크들은 비공개로 한국의 정보 조정 능력을 칭찬하며 일부 기술 분야에 한해서는 미국보다 뛰어나다는 경악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동남아시아였죠. 한때 중국의 영향력에 얽매였던 국가들은 충성도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은 한국과의 새로운 양자방위 프레임워크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증명을 통한 파트너십이라고 불렀습니다. 베트남도 23억 달러 규모의 사이버 보안 공동작전 양해각서를 체결했죠. 수년간 신중한 중립을 유지해 온 인도네시아도 한국 항공우주 기업들에게 중국이 독점하고 있던 감시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도록 초청했습니다. 불과 6주 만에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방산 수출이 340% 급증하며 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앞질렀어요. 아세안은 자국민을 착취한 국가가 아닌 국민을 구한 국가를 신뢰했다는 상징적인 변화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낯설고 불편한 침묵이었어요. 중국 국영 언론은 한국의 성과를 지방경찰의 행동이라고 경시하려 했지만 중국 시민들조차 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광저우와 상하이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은 인류와 함께 행동합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함께 행동합니다. 중국은 처음으로 감탄이 내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엄청났죠. 한때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지배력에 맞서 싸웠던 한국 대기업들이 갑자기 문을 열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1대1로 계약 때문에 중국에 대한 압박을 늘 받고 있었고 이 때문에 한국의 문호를 개방하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놈펜에서 삼성은 인신매매 네트워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11억 달러 규모의 재건 계약을 체결했어요. 현대는 베트남에서 8억 달러 규모의 재생 에너지 계약을 체결했죠. 심지어 LG화학도 부패 혐의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리튬 공급 업체를 대체하여 태국의 친환경 산업단지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회계분기 말까지 한국의 아세안으로부터의 총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은 102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전년 대비 220% 증가한 수치였어요. 이쯤 되자 그렇게나 콧대 높던 서유럽도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독일은 차세대 비상 대응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기 위해 한국 고문들을 초청했어요. 프랑스는 서울시 위기 대응국의 외국 정부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수여했죠. 바티칸도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을 자비가 힘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국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죠. 저는 외교 정상회담에서 저는 결코 정량화할 수 없는 변화를 보았거든요. 한때 한국을 간과했던 장관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예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영국, 심지어 일본 장교들도 기술, 윤리, 민첩성을 융합한 한국식 조정 프로토콜인 서울표준을 채택하기 시작했어요. 드론이나 전술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도덕적 구조에 관한 것이었죠. 한편 아세안 지도자들은 개인적으로 안도감을 고백했습니다. 한 태국 관리는 중국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양심을 품은 용기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태국의 이러한 고백은 어찌 보면 당연했어요. 태국은 중국의 1대1로 사업으로 인한 착취와 협박을 가장 직격탄으로 받고 있는 국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태국의 여러 인프라와 토지는 전부 중국의 강제로 빌린 돈 때문에 빼앗긴 상태였죠. 그리고 중국은 이러한 99년 무상 임차라는 사실상 강탈한 것과 다름없는 인프라를 통해 또다시 협박하며 태국 및 동남아 국가들을 전부 노예국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한국이 중국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면서 동남아 국가들은 헐레벌떡 새로운 아시아의 패권국인 한국을 따르며 한국을 존경하고 있는 거였죠. 어찌 보면 이들에겐 마지막 남은 희망이 한국인 셈이었죠. 그러나 가장 놀라웠던 점이요. 그건 바로 한국에 까불었다가 경제적으로 괴멸적인 손해를 입은 캄보디아도 반부패 감독해 사이버 인프라 재건을 도와달라고 한국 고문들에게 요청했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을 조롱하던 캄보디아가 이제는 무시했던 국민들의 지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압도적인 셈이었어요. 수치를 보면 더욱 명확했습니다. 며칠도 차이되지 않아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무역 비중은 32%에서 24%로 감소한 반면 한국은 28%로 증가했어요. 1년 후에는 4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서울은 이 지역의 주요 기술 및 보안 파트너가 되었어요. 한국은 시장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정복한 셈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은 중국이 제 발을 저리는 데에 따른 한국의 반사이익으로 작용하기도 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이번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은 중국 정부까지 관련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전부 증명해냈고 결국 이러한 중국의 치부가 만천해 공개된 지금 중국 자본은 공황 상태에 빠져 메콩 지역을 탈출하여 34억 달러의 부실 자산을 쏟아냈거든요. 덕분에 한국의 국부 펀드는 시장 가치보다 40% 낮은 가격의 물류 항구, 태양광 발전소, 산업단지를 매입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프놈펜에서만 현대 엔지니어링과 포스코가 한때 중국 국영건설업체가 운영했던 해안경제특구 인프라를 모두 인수했고 이러한 자산은 동남아시아 무역의 새로운 동맥이 될 예정이었으며 이제는 서울을 관통하게 될 전망이었어요. 즉, 이제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과의 더욱 밀도 높은 교역이 거의 필수 불가결하게 된 지금 한국은 사실상 중국처럼 협박으로 다른 국가를 압박하지 않아도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얻는 부를 전부 가로채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이번 작전은 그 어떠한 홍보보다 훨씬 막대한 효과를 낸 셈이었죠. 하지만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존경심이었죠.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모든 대표단이 태극기가 입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서 있었습니다. 태국 총리는 연설을 잠시 멈추고 세계가 망설였을 때 한국은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은 국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라고 말했죠. 이어진 박수는 정상회담 역사상 그 어떤 것보다도 긴 3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중국처럼 누군가 강요하거나 압박을 가해서가 아닌 순전히 존경심에서 우러나온 박수였어요. 기자들은 나중에 이를 프놈펜 효과라고 부르더군요. 그리고 대학들은 이러한 한국의 사례를 글로벌 윤리의 사례 연구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허세도 과장도 없었죠. 그저 그간 갈고 닦아온 실력으로 전 세계 앞에서 증명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막대한 이익은 저절로 따라왔고 전 세계는 한국을 존경하고 동경하고 있었어요.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무시하던 한국이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 모두가 한국인을 건들면 10배, 20배로 돌려받으니 절대로 건드려선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